윤석열 대통령의 3월 일본 방문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내용과 일본 정부의 반응에 따라 한일 관계가 새로운 분기점을 맞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한편 한미 연합연습을 앞두고 북한이 대응성 시위를 거론하며 도발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정부가 지금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의 속도를 내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3.1절 기명사 내용에도 좀 네네. 나왔었는데 일단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이 부분 내일 발표를 네. 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 건지 그리고 그에 대한 간단한 평가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길을 연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일단은 강제징용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보다는 제3자 배상을 그렇죠. 택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과거에 이 얘기했던 무라야마 다마를 비롯한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유감 표명 이런 정신을 계승한다라는 발표도 할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3자 변제는 과거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에 청구권 자금의 수혜 기업들, 흔히 얘기되는 포스코나 한전이죠. 여기서 이제 자금을 대서 이 강제징용에 대한 이 피해 보상 이걸 진행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일본 기업들도 미래 청년 기금,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 전경련하고 일본의 이 경단련, 우리 전경련하고 비슷한 단체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이 입장인 걸로 알고 있고, 무엇보다 일본이 이제 DJ 오부치 선언, 이게 아까 얘기한 이제 무라야마 다마라든가 그렇죠. 이런 과거에 대한 유감 표명, 이거에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건데, 아마 지금 이 몇 가지 측면에서는 조금 흔쾌하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쟁점이라는 것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이 배상 이외에도 과연 일본 기업들이 과거 행위에 대해서 부담감 또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느냐의 문제고,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이런 불법적인 그리고 인도적인 유린 행위에 이 훼손 유린 행위에 개입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느냐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명쾌히 해결되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지금 모두에 지금 우리 정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길을 열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무엇보다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그동안 이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바라는 이 국가들을, 그리고 국제적인 이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건데요. 이게 이제 길이 열렸으니까 나는 편하게 가겠다, 이런 자세로는 아마 이 해법 자체도 지금 만족스럽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 자체 내에서도 이제는 일본 정부하고 기업들이 좀 더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가령 단순히 미래 청년 기금에 일본 지금 자산 매각 대상이 된 기업들을 포함을 해서 과거에 강제징용의 이 연루가 됐던 일본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유감이라든가 여기에 표시를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DJ 오부치 선언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일본 정부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라는 논란이 됐던 가장 큰 게, 이게 매 시기마다 일본의 주요한 이제 강요가 될 수 있는 인물들까지도 주로 주요한 정치인들이 이걸 훼손하는 발언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일본이 과거에 2015년에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 때 우리가 말을 자주 바꾼다고 해서 이게 지금 불가역적인 해법이라는 선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문구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일본 정부도 이제는 이 정신 앞으로는 쉽게 누구든 훼손하지 않겠다라는 발언 자체도 이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아마 앞으로 일본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좀 편하게 가겠다, 그러면 상당한 이게 일본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거고, 그런 부담이 되는 여건을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죠. 알겠습니다. 일본 측에서도 이제 우리 정부의 그런 제안에 충분히 호응을 한다면 어쨌든 간 한일 관계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번 달에 이제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정상회담 개최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한미일 3자 간 안보 협력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일본 정부가 얘기하는 적극적인 이제 일본 정부도 같이 손을 내미는 조치 안에는 아마 한일 정상회담의 부활 문제, 이것도 지금 포함이 돼 있을 것이고요. 결국은 이런 움직임 자체가 이제 북한 핵 위협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여러 가지 불안정 상황에 대한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 얘기를 해보기 좀 앞서서
일본이 우리 북한 한북, 북한과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이 사이에서 일본이 하는 역할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일본에 대한 역할을 주장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네네. 좀 계시거든요.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예요. 정보. 예. 이 북한의 이제 핵이라든가 미사일 위협 같은 거는 단순히 미사일이 발사된 이후의 조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발사를 앞두고 있는 사전 징후의 탐지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그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정보를 사전에 알아야 우리가 강력한 경고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행동을 막을 수가 있어요. 흔히 이거를 그 발사의 왼편 단계라고 랩톱 라운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발사된 다음에 어떤 그 도발을 한 다음에 이걸 대응하거나 수습하는 게 아니라 아예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정보 그 협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도 나름대로의 자산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삼국 간의 역량이 만약에 결집될 수 있다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상당히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예, 뭐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내일 발표나 정상회담 개최가 될지 여부는 추후에 또 발표가 되는 대로 이야기를 그렇죠. 나눠보도록 네네. 하고요. 북한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3월이 됐고요. 자유의 방패 연습 등이 이제 11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네. 근데 이에 대해서 북한은 맞대응하겠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고 우리 군은 또 맞대응하겠다고 하고 역시나 긴장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네. 북한은 계속 이렇게 대응하는 의도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일단 지금 그 작년부터 올해까지 북한이 가장 큰 자랑 비슷하게 업적으로 내놓는 것이 군사적인 업적이에요. 반면에 금년이 이제 이 북한이 김정은 정권 들어서 야심차게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3차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고요. 지금 올해 실적에 따라서는 두 번째 계획도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거의 경제개발과 관련된 거 보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든가 개수 보고만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부각을 별로 안 시키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최근에 2, 3년 동안 내세울 만한 업적이 군사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동안 군사력을 그렇게 강화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미연합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경계만 하자 이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보기에도 진짜 군사력 건설을 제대로 한 거야라는 의문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계속 강대강으로 맞대응을 하겠다는 의도 하나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미연합훈련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반도에서 긴장이 올라간다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한미연합훈련 자체를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철폐하거나 아니면은 뭐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이런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것도 있고 아마 궁극적인 목표는 철폐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계 여론이나 특히 미국을 향해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죠. 아무리 우리 제재하고 해봐야 우리는 이렇게 군사적으로 점점 더 이 완벽성을 갖춰가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를 달래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발신하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이번 한미 연습은 좀 과거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네네. 예전에는 방어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북한 수복, 네네. 정권 축출 뭐 이런 거를 이제 초점으로 하고 또 5년 만에 전국급 연합 연습도 부활이 됐습니다. 네. 때문에 북한의 도발 수위도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방어 위주인데 지금은 주로 그 수복하고 정권 축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한정적으로 본 분석이에요. 그걸 북한이 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막기만 하겠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 쪽에서 피해가 발생을 하겠죠. 전쟁을 빨리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결심을 해서 전쟁을 일으킨 상대방의 전쟁 지도부를 무력화시키고 제거해야죠. 그래야 전쟁이 끝납니다. 계속 방어만 하다 보면 양쪽 다 피해만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적의 전쟁 지도부에 대한 타격이라든가 축출 같은 게 당연히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 그 지역을 또 안정적으로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전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한 작전이 특별히 이게 원래부터 북한을 이 군사적으로 침공할 의도가 있어서는 이런 목적이 아니라 전쟁과 관련돼서 훈련을 할 때는 이런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연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호신술 같은 거 배우잖아요. 네. 그럼 호신술 교범이 있을 때 상대방이 공격을 하게 되면 아예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방안, 일단 공격을 막은 다음에 포함이 되겠죠. 누군가 그 앞에서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그 책에 있는 부분을 완전히 딱 찢어버리고
상대방의 팔을 비틀어 잡고 이 부분만을 가지고 이거는 폭력 교범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다. 네네. 근데 사실 북한이 내는 입장들 보면 어제 북한 외무성에서 낸 거 보면 전쟁을 막기 위해 핵을 보유하는 것, 그러니까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핵을 보유하는 거다. 네. 핵을 갖는 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큰 억제력을 갖는다. 이게 북한이 주장하는 바거든요. 네네. 이거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앞뒤가 맞아야 되겠죠. 그 작년 11월에 김여정이 담화를 낼 때 이제 서울도 관역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예. 그다음에 작년 9월 8일 날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통과한 핵무력 정책법을 보면 핵으로 공격받지 않았을 때도 핵무기를 쓸 수 있다라고 제정을 했어요. 이게 방어 목적으로 그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외무성 담화하고는 일관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을 하려면 일관되게 해야죠. 그게 매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진정성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려면 우리로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북한의 계산법 자체를 바꿔야 될 거예요.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건 이게 외무성처럼 이건 단순히 우리는 방어 목적에 그다음에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북한이 이런 편지도 과거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김정은 간에 이제 주고받은 친서든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한국 군대는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분명히 우월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우월성을 남북한 관계에서 그대로 이어나가길 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북한을 우월한 상대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주도하는 남북한 관계를 받아들이라는 건데 이거 사실 우리나라에서 여기 납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 누가 있겠어요? 네. 그러면 먼저 그 계산법이 바뀌어야 남북한 관계도 이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이 현재의 계산법을 바꿀 수 있는 여건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북한의 위협 태세도 잘 대비가 돼 있다라는 것. 그리고 결국 이런 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지금 핵을 개발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뭐 주민들의 식량난이라든가 이런 문제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만 개발해서는 결국 북한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권력 엘리트들 내부에서의 노선 차이 때문에 북한 정권이나 체제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인상을 가지도록 계속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발신을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특히 북한이요, 유엔을 향해서 합동 군사 연습을 중단하도록 네. 요구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그동안에는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좀 북한이 공세를 펼쳤는데 이번에는 타깃이 바뀌었거든요. 이거는 네네.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유엔을 가지고 계속 걸고 나오는 이유는요. 유엔 자체가 미국에 의해서 장악돼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최근에 한번 보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측에 무기 공급하고 있다라는 지금 분석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제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이 어디서 나옵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나오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발 같은 행위를 하게 될 때 국제 제재가 되게 되면 당연히 유엔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북한이 얘기하는 건 그거는 정당하지 않은 압박이라는 면을 강조하는 면에서 다시 유엔을 때리고 있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중국을 상황을 좀 볼게요. 네. 중국이 경제 성장률을 5.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게 네네. 2020년 제외하면 최저치고 그런데 국방 관련해서는 7.2%또 늘리기도 했거든요. 네네. 이게 미중 관계도 또 영향을 미칠 거고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중국이 명목상 발표하는 국방비는 이미 이 7.2%보다 실질적인 국방비는 중국이 발표하는 명목상 국방비보다도 훨씬 더 높았고 이 7% 정도는 가볍게 넘을 겁니다. 그런데 명목 국방비를 이 정도로 책정을 한 건 앞으로 투자 더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에서 지금 고전하는 걸 보니까 예.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군사력 육성보다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인도 태평양에서 대만과 같은 지역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위협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군사비가 더 투자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고요. 결국 미중 전략 경쟁에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군사적인 어떤 경쟁이라든가 무력 시위까지 갈 상황을 대비해서
중국도 앞으로 근육을 더 키우겠다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신냉전적 세계 질서가 도래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가능한 시각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양측 다 대결이라든가 경쟁이 강화될 거다라는 면에 대해서는 저도 그 의견을 갖췄는데 이게 과연 신냉전이라는 용어로 불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유보적이에요. 왜냐하면 냉전은 우리가 예. 과거의 생활권이 완전히 달랐던 시절이에요. 서로 보지 말자 그러고 살던 시절입니다. 서로를 배척하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완전한 결별이라는 것이 뭐 경제력 예, 우리가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다 끊고 살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냉전이라고 보기에는 또 한계가 있는 한계가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러나 그 협력보다는 경쟁이 그리고 신뢰보다는 배척의 감정이 더 강해지는 세계가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북한 내부 상황도 좀 더 살펴보면요. 네네. 최근에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네네.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내부 식량 사정이 지금 어느 정도인 겁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징후면에서 지금 조금 심각하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식량 지금 생산량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 매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한 430만 톤에서 450만 톤 정도 나오고요. 이게 북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소유량은 한 550만 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100만 톤 정도가 부족해요. 네. 그리고 북한이 식량 생산이 작년에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한 420만 톤 정도 내외로 지금 예상되고 추정되고 있거든요. 고난의 행군 때요. 기억하시죠? 96년에 예. 98년 사이에 고난의 행군 때 북한의 연평균 식량 생산량이 370만 톤이었어요. 오. 그때 비하면 나온 편인데 이게 나온다는 얘기는요. 네. 두 가지 문제가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산량이 기본적으로 작은 것도 있지만 이게 도로망이 부실하기 때문에 김정은 시대 들어서 굉장히 많은 경제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뭐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얘기하지만 네. 흔히 한 국가의 경제적 잠재력을 보여준 사회 간접 자본은 다시는 도로망이나 철도망 같은 건 제대로 건설되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오지 지역의 식량 사정을 나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가뜩이나 식량 생산도 적은데 수송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송의 문제라고도 볼 수 없는 게 지금 개성에서도 그 이 식량 부족설이 나오거든요. 아사자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근데 개성은 거기가 이제 북한의 드문 곡창지대기도 하고요. 개성 평양가는 도로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부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실은 식량 생산의 문제는 과거 90년대에도 충분히 나왔던 이미 고질적인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유통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부패의 문제가 결합됐다면 이 상황은 의외로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외부적으로만 봤을 때도 북한이 계속 ICBM 새로 막 만들죠. 고체 연료 뭐 만든다고 하고 네네. 돈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어디서는 이렇게 굶어 죽는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주민들의 목소리나 표정이 좀 변화하는 건 없습니까? 저는 그 좌절이 꽤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더 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북한 주민들도 이제는 완전히 정보 통제는 안 되기 때문에 외부 소식들을 어느 정도 알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과거의 고난의 행군 때는요.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기대하는 바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식량 구할 수 있게 내 자유를 보장하면 되는데요. 그다음에 시장 활동할 수 있게. 이게 김정은 시대 초기 들어서 굉장히 경제 발전에 대한 희망을 심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그 기대가 지난 수년간 꺾이기 시작을 한 데다가 다시 식량 부족까지 심각해진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도 지금 상당한 불만이라든가 좌절에 직면해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예. 이게 어떤 시기에는 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노동당 전원회의 열고 거기서 뭐 식량, 농업 이런 이야기들 쭉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신력도 강조하고 있고요. 제2고난의 예. 행군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정은의 결정적인 고민은 북한도 세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을 떠받치고 있는 세력 중에 50대하고 60대는 과거에 그 부모들이 모두 생산한 현장에 동원돼서 타가소에서 자라던 세대입니다. 바로 이른바 얘기하는 집단농장, 밥공장, 반찬공장 세대들이에요. 근데 90년대 이후에 출생한 북한 그 주민들을 보면요. 이미 이때 북한 경제가 문제가 생겨서 집에서 어머니들이 예. 자식들을 육아를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단적인 타가소에서 매번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보고 자라난 세대하고 자기 부모 품에서 자라났던 세대의 체제에 대한 충성심은 근본적으로 틀려요. 네. 그게 이제 슬슬 현실화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